유동원 참시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세트니까 한 분만 네. 오시면 안 되죠. 우리 예. 한상희 연구원님 같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떻게 두 분은 고향 다녀오셨나요? 고향. 고향은 전주가 다녀왔고요. 네. 어차피 저는 어디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네. 이천에. 네. 예. 미국 시장이 계속 돌아가서 미국 시장을 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석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을까요? 그렇죠. 저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을 했고 네. 예, 투자 레터를 또 띄워주셨네. 아무튼 네. 예, 좀 긴 리포트를 써서 좀 올리고 좀 전에 또 방송도 개인 방송도 좀 찍고 네. 좀 바쁩니다. 네. 네. 네, 연휴가 연휴 같지 않았겠네요. 추석이 아니네요. 네. 우리 한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요? 저는 뭐 특별히 없었습니다. 추석 때라고 해서 뭐 일을 하거나 하진 않았고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며칠 있다가 뭐 좀 쉬다가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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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가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잘 저요?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잘 먹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게요. 하여튼 뭐 연휴 마지막 날 뭐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 옹기종기 모여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또 구독자 동시 접속자 수가 좀 줄었는데 얼른 들어오시고요. 2부에도 알찬 내용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오늘 약간 제작진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 1부에서는 좀 신중론자 분들이 나오셔서 조금 얘기를 했었고 네. 또 2부에서는 좀 강세론자 또 우리 두 분 또 해외시장 주로 보시는 입장에서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나온 것 같고요. 또 뭐 공교롭게도 수목금 미국장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두 분들 조금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시장은 좋았지만 내용은 예상의 레인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이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 3개월물이 3.1을 향해 가고 있는 네. 3.1%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3개월물이 3.1% 갔다면 저는 금리는 주식쟁이들보다 채권쟁이들이 훨씬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3.03 정도를 하고 있어요. 3개월물이. 3개월물이 3.03이면 여기서 75bp를 올렸을 때 금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3에서 3.25가 3.25잖아요. 되죠. 그럼 중간값이 한 3.1대 정도가 되니까 네. 그 프라이싱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미 50bp 이상의 프라이싱을 분명히 채권 시장에 하고 있다. 그동안의 채권 시장을 보면 절대 그럴 친구들이 아닌데 여기까지 후퇴를 했다는 건, 전선이 여기까지 후퇴를 했다는 건 채권 시장조차도 75bp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럼 기본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가정과 시나리오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질문을 마저 하세요. 뭐 질문을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끝나진 않을 건 분명하고 11월과 12월도 금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인상을 할 거니 만약에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을 하면 최소 3.5 또는 3.75 3.75 내외가 현재적으로 그다지 금리 강세론자 아닌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지점 아니냐 네. 하면 3.75라는 기반을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쪽 계신 분 한 분씩 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상희 위원부터 저 먼저요? 여기 저는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법조본데 저는 이제 연말에 4% 금리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25 되고 다음에 50bp 올리고 25bp 올리면 4%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P로 25배예요. 네. 채권의 가격이. 네. 근데 현재 이제 올해 연간 S&P EPS가 230불 정도 되는 것 같고 내년에 현재 컨센서스가 240 한 7, 8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 컨센서스를 우리가 믿으면 지금 4천이거든요, 정확하게. 네. 그럼 16배, 7배 정도 PE거든요. 그럼 역시 그걸 역으로 해서 일들 계산해 보면은 6% 정도 되는 거니까 아직은 채권보다 주식이 매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여전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이 또 따로 있거든요. 배당을 거기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4%가 되든 4.25%가 되든 이제 주식이 채권보다 매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요번 4분기만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2018년 4분기에 우리가 그림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10년물이 3.25%, 3.3%를 찍자마자 주식이 세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리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려는 욕망이 되게 커질 수 있다. 근데 그거보다 높아지는 금리가 만약에 연말에 진짜 나타나면 4분기 말쯤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입니다, 지금은. 네. 네. 유동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상당히 반대로 봤거든요. 네. 물론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전에처럼 금리에 민감하지 않아요. 어떤 시장이?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이? 네. 전에는 3.25, 3.5 이렇게 올라갈 때 지수가 많이 빠졌죠. 예. 그리고 나스닥의 저점이 1,500포인트였나? 아무튼 1,100이 11,000이 깨졌었죠. 이번에는 12,000 언저리 오니까 바로 튀잖아요. 벌써 3.3까지 올라갔는데 10년 국채 금리가 여기에다가 더 놀라운 거는 ECB가 0.75로 올렸어요. 그래도 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0.75 올리는 수준인데 자이언트 스텝인데 유럽 ECB가 그렇게 올린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보다 ECB의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 빠르니 유로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 전환하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실적을 봤었을 때 대형 기술주들이 달러에 민감한 부분이 S&P 500 기준 평균보다는 뭐 훨씬 높으니까 달러 약세로 가는 게 EPS에 더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계속 튀는 것보다는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3.3, 3.4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면서 그게 충분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그런 금리를 반영을 했었을 때 아직까지도 아까 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금 여전히 밸류에이션상의 매력도가 상존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저는 금리가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보면은 0.75% 올리고 이번에 그 다음에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0.5를 올리는 게 지금 예측이 들어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12월 달에 0.25를 올리는 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연말까지 3.75에서 4.0 이게 지금 컨센서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요번에 0.75 올리고 나면 11월 달에 저는 0.25 올릴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벌써 0.75에 대한 예상치는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올라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16일 날 보시면은 풋옵션이라든지 굉장히 파생 쪽이 숏 배팅이 많이 일어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16일까지 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튈 수도 있다라는 게 대부분이 지금 0.75 올린다고 다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0.59, 그 다음에 0.25다. 근데 추세적으로 0.75, 0.5, 0.25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것보다 더 덜 올린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굉장히 셀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 시점에서 13일 날,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죠. 네.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지금 8.1%이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낮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있다면 16일까지 한번 크라우드된 전략을 박살을 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푸시라든지 숏 배팅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16일까지는 상당히 위로 튀다가 또 0.75 올리게 되면 네. 예측이 0.75였는데 갑자기 0.5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훅 땡겼다가 또 0.75 올리면은 한번 또 네. 다시 내려오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예측하기보다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상반기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금리의 어떤 고점 수준이 어딘가에 정답은 없으나 어쨌든 올리는 속도가 더뎌지는 것만은 이번 7월달, 죄송합니다. 이번 9월달 이후부터는 더뎌지니까 그걸 감안을 했었을 때 시장은 오히려 떨어지기보다는 상승하는데 더 예민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은 이제 저희가 원래 3자 대면 3인 네. 3색 이래가지고 우리 유보문장 나올 때는 이제 저희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제 한 의원님까지 오셨으니까 저는 참 너무 행복하네요. 두 분께 저희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유보문장님부터 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하는 게 미국채 10년짜리 3.5%를 약간 임계치 정도 수준으로 계속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이 나요. 뭐 그때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이미 프라이싱 해도 밸류에이션 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이상 가면 뭐 조금 뭐 EPS나 원이 깨질 수 있다. 이런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 내용 들어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올라도 좀 민감도가 낮아졌다. 시장이 잘 버티지 않냐. 아니 그렇게까지를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은 3.5%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3.5%까지 올리면 3.5에서 3.75 이 사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전에 그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 6월 16일, 17일 날 바닥 찍었었을 때 저희가 숫자를 집어넣고 그거는 4%를 반영한 숫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시장 그걸 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를 간다 안 간다를 저 논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 그게 이미 벌써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치를 이미 봤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리액션은 틀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점이 4%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반영해서 그때 바닥 한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준까지 가도 지난번에 바닥 수준에선 지지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이 바닥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예측은 지금 보면은 연말까지 3.75에서 4.0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3.5가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그죠? 0.25% 정도 더 높은 수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반영을 하면 네. 뭐 저점이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뭐 이미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가서 끝날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미 바닥은 6월보다는 높은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제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 사실 주가의 뭐 지수 바닥 이런 거를 논하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것 같고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펀더멘탈리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리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3.5가 될지 4%가 될지 뭐 사실은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혹시 본부장님 보시기에 펀더멘탈리 야 이 정도 레벨 이상 금리 올라가면 이거 미국 경제 정말 못 버틴다. 기업 이익도 좀 많은 영향 받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는 레벨이 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네.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금리 그리고 또 2007년, 2008년에 터지기 전에 금리 그 수준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했었을 때는 3.5% 그죠? 그러니까 2000년대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2007, 8년도에 계산했었을 때는 2.5%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제 그런 답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결국은 이게 터진다라는 것은 예금 증가율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대출 증가율까지 급격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그걸 감당 가능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3.5%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기가 침체로 갈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게 뭐 일시적으로 4%라는 것은 3.75, 4%까지 살짝 올렸다고 해서 금방 가지는 않을 거고, 근데 그게 3.75에서 4.0%를 앞으로 오랜 기간 유지를 시킨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릴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임계치가 3.5%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한상희 연구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앞서 네. 주식시장 수익률하고 채권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주식 수익률이 높다 이런데 네. 사실 문제는 이거잖아요. 지금 당장 계산되어지는 것보다 현재 이제 금리 상황들이 본격적으로 시중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네. 미래의 어닝들이 깨지지 않을까요? 네. 네, 좀 떨어지겠죠. 한번 해주세요. 왜요? 소름 돋았어 나 방금. 네. 나 본인이 그 하고 질문 싶은- 하려고 그랬거든. 네네. 그러니까 오. 그렇게 어닝이 이제 떨어지기 네. 시작하면 무위험 수익률인 채권과 네. 비교를 해봤을 때 매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몇몇 업종들은 네. 몇몇 기업들은 잘 가겠죠,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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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프라이싱을 우리가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진영님 말씀이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요 전달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그림을 보고 있냐면 지금이 70년대 초반하고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때 주가 5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3년 동안. 근데 그때 어땠었냐면 이게 고점하고 주가의 저점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73년에 주가의 저점이 왔고 어닝의 고점은 73년에 왔는데 어닝이 올라가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실제 계속 잘 나온 거죠. 음. 근데 투자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 잘 나오는 어닝이 화폐 환상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실질 어닝은 아니다. 주식 계속 팹니다. 음. 그러다가 어닝이 조금 꺾여요. 네. 그 주가 바닥을 만들더라고요. 어닝 왕창 꺾이고 주가 세게 반등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도 되게 비슷하다고 보는 게 지금 어닝이 잘 나오는 게 인플레 때문이다라고 되게 폄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인플레가 꺾여서 어닝 안 나오는 걸 시장이 잘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네. 걸 하나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지금 어닝 나오는 것도 사실 별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앞으로도 어닝이 많이 빠질 것 같기 때문에 그때랑 다르다라고 보려면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금 지수가 4,000이에요. 그 내년 EPS가 240 얼마가 나오는데 이 240 얼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빠질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공황 때도 미국 어닝은 2년밖에 안 빠졌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80%가 나긴 했어요. 퍼센트는 엄청 높았지만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IT 버블 때도 어닝이 얼마나 빠졌냐면 많이 빠졌는데 1년 9개월인가 빠지고 끝났고요. 리만 때도 2년이 안 빠졌어요. 이건 금융회사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tech은 더 짧게 빠졌고요. 주식은 보통 어닝 바닥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선행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4분기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대충 이제 바닥은 지금부터 4분기부터 이때 올 거라고는 보는 편인데 이게 바닥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장이 진짜 안 좋을 거라고 믿는다면 어닝의 바닥은 내후년쯤 와야 돼요. 네. 내후년쯤 어닝의 바닥이 오려면 경기 침체가 몇 년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공황 때도 2년밖에 안 갔어요. 네. 그럼 지금 왜 대공황보다 정말 안 좋은지에 대한 논리가 꼭 있어야 돼요. 네. 어닝이 2년 동안 연속으로 빠질 거다라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어닝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식을 나쁘게 봐야 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4분기에 금리 4% 될 때 좀 걱정은 돼요. 2018년에 전 기억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때 정말 금리가 탁 뜨는 순간 9월 말부터 주식이 정말 무섭게 빠지는데 네. 그때 20% 빠졌거든요. S&P가 딱 2달 반 만에.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로테이션이 한 번은 주식으로부터 채권이 올 것 같긴 한데 그게 장기적으로 50%짜리 하락장을 만들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한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유모부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의 기울기를 보여왔기 때문에 뭐 두 분 말씀이 길게 보면 네, 네, 계속하십시오. 이제 뭐 수긍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중간에 조정이 30%에 그치는 게 아니라 50% 반토막 났던 저기 한 두 번 정도 있잖아요. 미국 시장도 보면.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는 지금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면 과거에 50%씩 났던 그 가장 본질적인 배경은 뭐였는지 하고 지금하고는 그때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50% 빠진 장이 크게 4번 있습니다. 네 번이요. 대공황 때 한 번 있고요. 네. 70년대 초반에 한 번 있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폴 볼커 때 50% 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주가 보시면 그 폴 볼커가 금리 올리는 기간에 나스닥이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30%씩 두 번 중간에 빠지긴 했는데 쭉 올랐고요. 물론 중간에 너무 괴로웠고 그리고 2001년 IT 버블이 50%가 빠졌고 리만 때 50%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네 번인데요. 네. 리만 때는 금융이 그냥 뭐랄까 그냥 붕괴된 거죠. 붕괴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고 IT 버블은 뭐냐면 그 전 5년 동안에 엄청난 과잉 투자. 과잉 투자가 닷컴 버블 예, 닷컴 버블, 버블. 그 Y2K라고 그래가지고 뭐 2000년으로 바뀌면 문제된다고 막 투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거 70대 초반에 정말 그때는 금태환 정지가 있었습니다. 달러가 엄청 약해서 물가가 너무 오르고 네. 유가가 5배 올랐습니다. 2불이 10불 됐고요. 뭐 브레턴 우즈 체제 아주 끝냈을 때 엄청나게 무식한 그런 변화가 있었고 대공황은 금융의 리스크에다가 과잉 투자 두 개가 맞물린 거예요. 20년대 광란 20년대에다가 그때는 중앙은행에서는 이렇게를 못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90% 빠진 거고 지금은 과잉 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전 별로 없는 것 같고 금융은 지나치게 건전한 것 같아요. 저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예대율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대율 이런 거 너무 건전하고 은행들이.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이제 유일하게 걱정인데 그때랑 제일 다른 점이 달러가 너무너무 강세여가지고 그때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특히 미국 주식. 왜? 달러가 그렇게 약세인데 미국 주식 갖고 있으면 그냥 다 터지는 거거든요. 그 유가가 지금 오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올랐어요. 2불에서 10불 갔거든요.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은 유가도 그때보다 훨씬 덜 올랐고 달러는 무지하게 강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뭐 러시아가 더 큰 사고를 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 외에 은행이나 과잉 투자에 관해서는 도저히 그 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그러면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고점 대비 50%냐 30%냐 이거는 고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자산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급등하지 않고 그냥 노멀한 상승세를 보인 상태에서 30% 정도 빠졌다고 하면 네. 야 이건 정말 빠진 만큼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올라간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버블이었고 그 버블이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인플레에 의해서 유동성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 이때 올라간 만큼 흔히 말해서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그 얘기 많이 하시고 저도 그거의 위험이 이제 IT 버블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IT 버블이 5,000에서 1,100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80% 빠진 거긴 하지만 그 전에 5,000을 얼마 동안 가냐면 1년 만인가 따블이 납니다. 1년인가 10개월 만에 그냥 2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명히 과잉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80% 빠진 게 아닌데 그 코로나 전 고점이 3,500인가 그래요. 3,500인가 600? 그 2020년 2월인가? 그때부터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S&P 기준이요. 네. S&P 기준이요. 3,500인가 그런데 2년 동안 미국의 명목 GDP가 얼마나 늘었냐면 거진 한 15%쯤 늘었을 거예요. 이게 다 코로나 묵은 거 다 빼고도. 그럼 3,500에다가 15%를 곱하면 대략 4,000쯤 되거든요. 그럼 지금 지수가 4,000이니까 그냥 코로나 이후에 그냥 명목 GDP 오른 정도로 오른 거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의 반론이 금리가 대신 그때보다 오르지 않았냐 그런데 그때도 금리가 되게 낮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코로나 전에도 국채금리 2%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0%대라고 생각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내려온 기간에만 0%였던 거지 코로나 전에 금리는 그렇게 낮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버블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아크나 이런 종류 ETF들이 80%씩 빠졌잖아요. 그거는 저는 너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빠진 건데 S&P에 있는 기업들이 그 정도로 많이 올랐나라는 생각은 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약간 유건 부장님 평소에 했던 얘기를 다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부장님 좀 되돌아갑시다. 우리 박 박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네. 거품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주식쟁이라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채권 시장만큼 거품이었던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시죠? 아, 예. 네, 그래서 2.5%가 그게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 감당 가능 수준이 2.5%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전히.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네. 부담스러운 영역에 네. 들어가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죠. 저는 채권 금리가 그렇게까지 떨어뜨렸던 이유를 봤었을 때 저희는 그리고 자금이 정말 채권으로 많이 갔고 그죠? 사실 유럽도 0%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를 시켰습니까? 그죠? 일본은 지금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거기에 지금 묶어두고 있는 거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부 부채가 워낙 많이 커졌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거품을 해소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주식은 2000년대 닷컴 버블이나 2008년대 거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거품의 사이즈였다. 훨씬 작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채권 금리가 4% 갔다고 쳐요. 4%라고 치면 지금 심지어 배당 일들을 보시면은 거의 뭐 2000년대부터 2010몇 년도에 계속 보시면 배당 일드가 1점 몇 %대, 2%대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도 멀티플이 훨씬 더 익스팬드를 많이 했었고, 그때 금리가 훨씬 높았잖아요. 채권 금리가. 그럼 그 주식은 어떻게 보면 거품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를 4% 올렸어요. 3%라고 쳐요. 근데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한 1.6%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까지 집어넣으면 4.3%가 나와요. S&P 500 기업이 망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굉장히 이미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P 50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30% 더 튀었어요. 그래서 그 4.25가 4.3이 빠져서 3%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그 4% 밑으로 떨어지고 지금 3.5%까지 올라가고 그 비슷한 수준이 되면 그때는 저는 세게 부를 거예요. 이제는 주식 팔고 채권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도 채권의 금리가 3.5%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즉 그러니까 미 연준이 그 정도까지 올릴 때까지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주식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다라는 걸 기정사실화 시키시면서 투자 전략을 다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은행을 분석을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사이클을 분석을 했었을 때 여전히 장단기 금융차가 역전이 됐다 하더라도 10년 마이너스 2년이 아직까지도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30% 미만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데 시장은 이미 내년에 일어날 확률을 70, 80%로 끌어올려 놓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면 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요.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주가는 위로 튀게 돼 있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금리에 대한 논의를 이미 정말 많이 했고 이미 미 연준은 뭐 어쨌든 얘기했던 게 3.5%까지 올렸다 끝낼 건지 아니면 3.75%까지 올렸다 끝낼 건지 4%까지 올렸다 끝낼 건지 대충 지금 답은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 얘기하는 것과 미 연준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3.5%까지 올려놨으면 그리고 3.5%가 오랫동안 유지돼도 경기 침체가 바로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4%까지 끌어올렸어.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면 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언제 오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신용카드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 많은 국가들이 아직까지 지금 크레딧 사이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확 그러니까 긴축되는 사이클로 안 가고 있어요. 크레딧 사이클은. 물론 미국
전 세계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사이클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워낙 많이 풀어놨던 거라서 그게 다 대출하고 연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예대율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대출은 늘고 있고 예금은 그러니까 예금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대출 증가율도 훅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가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인 거고 그때가 정말 50% 부러지는 장이 시작되는 타이밍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 자꾸 보고 있는 숫자는 뭐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인도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인도의 크레딧 그로스가 15%예요, 지금. 그러니까 프라이빗 쪽에. 미국도 지금 프라이빗 쪽에 크레딧 그로스가 10%예요. 중국도 저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프라이빗 섹터 크레딧 그로스가 11%예요. 다 두 자릿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내년에 당장 온다. 어떻게 그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시장은 이미 벌써 그걸 반영하고 움직였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틀릴 수 있는지 자꾸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자산 배분하고 자산군을 다 운용을 하는 사람이고 뭐 원래 출신은 채권이 메인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 주식과 채권이 지금 대체 관계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려면 금리가 더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버블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였고 채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채권의 버블은 사실 많이 깨졌거든요, 지금. 근데 주식은 그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조정받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지금 채권의 버블이 깨졌으니까 채권을 사고 주식을 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유동성의 힘이 주식이건 채권이건 모든 자산 가격을 다 끌어올린 것 같은데, 이제는 유동성을 환수하면서 채권의 버블은 이미 깨지기 시작했고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주식은 아직 그렇게 조정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제가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시장이 내년도 경기 침체를 얘기하냐면, 결국은 연준이 지금의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파월 의장과 연준 측에서 얘기하는 게 물가도 안정시키면서 경기도 연착륙시키는 좁은 길이지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레리 서머스 같이 야 그런 길 없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야.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안정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연준 측의 어떤 수사적인 멘트들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경기도 잡고, 그러니까 경기도 안정시키고 물가도 잡겠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고, 결과적으로 늦어져서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왔고,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스탠스 딱 바꿔버렸죠. 이제 물가 잡기 위해서 올인할 거야. 경기 미안하지만 페인이 따를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 왜 시장이 프라이싱 하느냐 하면은, 연준의 현재의 상황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 같거든요. 근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경기를 침체시키지도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훨씬 찬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높다. 네. 이번에 미 연준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머니버링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문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미 연준이 머니버링을 할 수 있는 룸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경험도 많이 생겼고. 왜냐하면 금리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미 벌써. 그리고 요번에 0.75 올리고 나면 3%대까지 올린 적은 여태까지 최근에 지난 20년 동안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이 말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는 이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대충 숫자적으로 나오는데, 너무 달러 강세를 계속 올라가게 하는 거다. 금리를 계속 4%, 5%까지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로 갔었을 때 잃을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유럽하고
지금 아시아 국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뭐 옛날에 뭐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양털 깎기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이번 사이클은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미 연준이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로 가게 만들고 이걸 하면 오히려 미국이 잃을 게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안 가야 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의 네네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갔죠. 여기서 미국에다가 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강한 달러에서 현대차 보고 뭐 생산 기지를 그쪽으로 옮겨라. 다 옮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 그 온쇼어링을 만들려고 하면서 미국이 계속 전 세계에다가 던진 메시지는 뭐였냐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와라 이거였거든요. 에너지 비용이 훨씬 싸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뭐 덜 올랐고 뭐 여러 가지 부분. 근데 중국을 가봐라. 뭐 너무너무 높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글로 가려면 너무 또 강세로 가게 되면 또 금리를 너무 많이 땡겨버리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바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하는 부분은 그만큼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머니버링 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은행권에서 카드를 갖다가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게 보이지만 미국은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패권을 유지시키는 것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면은 숫자상 계산이 다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3.5% 정도에서 4% 정도 수준 사이에 금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나라보다는 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고 자금이 빠져나가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달러는 근데 여기서부터 110, 120 이렇게 가버리면 큰일 나죠. 그게 프라자 합의를 만들어낸 전제 조건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든지 또 평가 절하해야 되죠.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가게 못 만들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만약에 내년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은 미국은 정말 잃을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경기 침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스탠스 주인데 한유님 생각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다음 주 내일이죠. 네, 내일 미국 내일입니다. 물가가 나오면 뭐 컨센은 8.0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2%가 타깃이다. 네. 그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 집중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아까 올해 연말 기준금리 4%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보시기에 미 연준이 4%까지만 금리를 올리면 과연 물가가 잡힐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만약에 안 잡힌다고 했을 때 네네네.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고서도 금리를 더 올릴 건지 아니면 네. 야 연준은 역시 물가보다는 경기야. 네. 결국은 피보팅 할 거야. 네. 사실 이거에 대한 스탠스가 네. 결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판단도 네, 되게 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4분기에는 저는 사실 저희 뭐 회사 채널에서도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4분기엔 조금 약간은 좀 무섭다는 얘기를 아직은 하고요. 왜냐하면은 금리를 4%까지 올릴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4%에서 물가가 안 잡힌다고 해서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좀 봐야 되니까. 근데 4%를 꽤 오랜 기간 유지.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은 아주 큰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바로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내리거든요. 이 유지하는 기간에 보통 주가가 좀 망가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4% 갖고 물가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전 진짜 모르겠어요. 연준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건 이 4% 아니면 4.25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에서 좀 갈 것 같아요.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명히 저는 경기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주식에는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하고 주식이 꼭 이렇게 대체 관계는 아니지만 이제 자산 배분하는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은 주식하고 채권을 갖고 보통 조절을 많이 하세요. 이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걸. 근데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고 이 금리에서 더 이상 기준금리가 안 올라갈 것처럼 느껴지면 배분한 사람이 채권 배분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금리가 그렇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채권을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 떨어지니까.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금리가 딱 고정이 되고 여기서 더 안 갈 것 같다 싶을 때 채권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QT도 있는데 새 돈으로 살 것 같지는 않고
뭔가를 팔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대체를 팔긴 어려워요. 대체는 뭐 3개월에 한 번 팔거나 뭐 예를 들어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환매해 주거든요. 뭐 불가능하고 부동산 뭐 말도 안 되고 제일 쉬운 게 주식이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칠 거는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고 안 되고를 별로 미국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잘 한번 저 이제 2004년부터 이 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막 세계 경제 위기라고 하면 어떤 통화가 올랐냐면요. 스위스 프랑, 옌, 유로 이런 게 막 올랐어요. 달러 막 다 팔고 그런 게 안전자산 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은 완벽히 안전자산의 가치가 있다라고 믿어진 건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근데 리만을 거치고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고 이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전부 미국으로만 나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세게 오고 문제가 크게 생기면 다른 나라는 진짜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도록 뭐 어떻게 해도 다른 나라로 완전히 그러면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거 뭐 그렇게 하지 물론 그걸 일부 유도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것 같지는 않고요. 세 번째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1인당 GDP가 6만 불 정도 됩니다. 6만 달러. 근데 가계부채 비율이 80% 정도 돼요, 지금. 그럼 가계부채는 4만 8천 불이라는 얘기잖아요. 4만 8천 불. 금리가 예를 들어 예상보다 100bp가 올랐다고 치 1%. 그래봤자 480불이에요. 월로 나누면 4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크진 않아요. 가계부채 비율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미국의 그러니까 모기지가 전체 미국 대출의 거의 30% 40% 되는데 JP모건이나 대형은행의 그 대출을 쫙 쪼개보면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정말 부동산 시장이 많이 부러지더라도 큰 은행들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거를 연준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의외로 세게 정책, 오히려 저는 그래서 금리는 많이 올릴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문제 없겠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앞서 이제 박 박사님께서 지수 채권은 많이 패닉 빠졌는데 주식은 안 빠졌다고 하는데 이건 진정한 채권 보유자의 발언 아니었습니까? 네, 이렇게 왔어요. 오늘 약간 3대1의 싸움이 되는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 내가 이제 더 이상 공격은 안 할 거고요. 네. 그걸 공격하겠다는 게 주식시장도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죠. 물론 이제 뭐 전 그 코로나 이전에 나스닥 9천 하던 게 이제 15,000 정도 갔으니까 지나치게 많이 올랐지만 고점 대비 한 30% 빠졌으니까 이건 충분히 조정을 받긴 받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PER 한산 수익률로 따져보면 평균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공평가용은 거품 싹 다 사라졌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그럼 안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에도 인플레이션이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인플레이션이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돈값이 떨어졌으면 멀티플도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물론 채권은 안 좋겠지. 인플레이션이 나면. 근데 주식은 피해갈 수 있으니까 좀 다른 자산인데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카리 형께서 얘기한 것처럼 연준이 4%를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4%까지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해줬거든요. 이번 카스카리의 발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거나 상승하려고 하는 기운들이 있으면 당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연준은 행동할 것이다. 즉 주가의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꽉 막혔구나. 꽉 막힌 천장이 막혀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풀릴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풀리려고 하는 요소는 EPS가 빵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EPS가 그만 해가지고는 그 뚜껑을 돌파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EPS에 대해서 이미 벌써 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할 거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S&P 3,600을 받고 나스닥 1,500을 받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지금 보시면 여태까지 실적 발표되고 있는데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2, 4분기까지 나왔는데 여전히 이익 증가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면 3, 4분기 예측치가 지금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 4%대, 3.8%대.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탑라인 성장률이 올해는 16%뭐 이런데 내년에는 5% 미만이다. 여전히 증가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뜨렸던 이유는 결국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이미 예측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간 부분도 반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걸 다 집어넣고 계산을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리 4% 여기에 앞으로 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예측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불어진다고 생각해서 20% 정도 불어진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었을 때 지수를 우리는 저희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가 열려 있다, 아니 위가 갇혀 있다. 뭐 저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익이 그렇게 안 부러졌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EPS가 증가를 한다. ROE가 안 떨어진다. 일드가 계속 이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25%, 4.3% 이런 숫자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위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오고 어느 시점에서 이익이 부러지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자꾸 상대적인 것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던 뭘 하던 풋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비관적인 비유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좋다는 얘기죠. 저는. 그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좋죠.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된 것도 아니고, 금리 인식은 아직 올라가는 과정에 있고, 뭐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각도님께서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이 좋은 거다, 먹고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의 인플레이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인플레는 매우 높다는 거고, 지금의 인플레를 놔뒀다가는 인플레이션이 고차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저렇게 극도의 어떤 히스테리를 부려가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인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성격이 과거에는 흔히 말하는 수요 측이 강했다면 지금은 비용 측이 가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비용 측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를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예전보다 훨씬 더 수요를 많이 깎아야 인플레가 안정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완전 고용이잖아요. 미국이 완전 고용인 실업 상태인 상태에서 과연 수요가 꺾일 거냐. 지금 상태에서 절대 수요가 안 꺾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기 침체 없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가능하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결국은 실업률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야만이 수요가 둔화되고 그래서 인플레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기업 이익도 지금은 아니지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언제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지금 말하는 거는 레이 서머가 말하는 거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unemployment ratio가 5%, 6%, 7% 가야지, 그죠? 성장률이 확 떨어지고 경기 침체 가고 그래서 시장이 빠지고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트래젝토리를 쭉 보시면은 지금 실업률이 결론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사람, 레리 서머스는 이미 정책을 펴는 사람이 아니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정책을 펴고 있는 사람들은 예측치가 unemployment ratio를 내년에 연말까지 4.5% 정도까지 끌어올릴 정도까지의 긴축이라는 거죠. 자, 그럼 4.5% 갔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요? 안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럼 4.5%까지 올라갔었을 때 기업 이익이 내년도에 깨지냐? 안 깨진다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시장은 안 깨진다는 얘기를 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5% 밑으로 4% 밑으로 3% 2% 목표치 2%를 무조건 매칭을 시켜서 2%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제스처를 하고는 있으나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 중에서 병목 현상 플러스 에너지 가격, 이게 지금 잡히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플레이션 전체 100이라면 그중에 70%가 이미 잡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 30%가 결국 말씀드리는 고용시장 부분 플러스 여기에 임금 상승률, 여기에 거기에 맞춰서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임대료, 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얼마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4% 미만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3%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3%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미 연준이 3%기 때문에 2%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 금리 계속 올릴 거야 이렇게 나올 거냐?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미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썼고요. 그게 정부가 들고 있는 부채이고 그 금리를 감당하는 게 재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유럽 쪽도 이렇게 정말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될 확률이 60% 70%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미 연준이 금리를 하는지를 봐야 되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본부장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바로 오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시장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것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면서까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물가가 적당히 금리 올려도 자생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느 쪽이신 거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이미 합니다. 물가는 자생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미 자생적이 아니라 금리를 이렇게 빨리 단기간에 3%까지 올리자 6개월 만에 3%를 올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3월에서 9월까지 3% 그죠? 네. 그거는 옛날에는 1년 안에 올린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6개월 만에 올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부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부분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그다음 병목 현상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폭의 절반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려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unemployment ratio, 임금 상승률 이 부분이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서 2%대로 갈 거냐 아니면 3%대로 갈 거냐 4%대로 갈 거냐 그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는 할 말이 없지만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3%대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미 연준의 입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톤으로서 우리가 2% 잡을 때까지는 무조건 올릴 거야.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뭐 지금도 최근에 방향성이 결정되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금리를 낮추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얘기에서 예를 들자면 뭐 1%씩 매달 떨어져.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금리 올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연준에서는. 그러면 우리 한상희 위원님께서는 그 이제 단기적으로 내일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올 네.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는데 네. 이번에 FOMC가 75bp를 올린다고 하면 시장에 별로 영향은 이번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75를 못 올리면 장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오히려. 네, 75 올리는 게 지금까지 분위기를 75를 이렇게 몰아놓고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뭔가 진짜 안 좋은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75로 하는 게 저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되는 것 같고요. 거의 그런 것 같고 내일 물가가 뭐 만약에 이럴 일은 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7.5 예를 들어 지난달에 60bp가 빠졌거든요. 9.1에서 8.5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bp가 빠진다. 7.8, 7.2 이렇게 되지 않는 한 75로 올리는 게 너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이니까 점도표도 나올 거고요. 그럼 분명히 균형 금리도 올릴 것 같아요. 전 이번에는. 왜냐하면 하도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안 건드리면 또 이상한 사람들 되니까 균형 금리도 올릴 것 같고 이번에 쫙 할 것 같아요. 왜냐 다음 달 FOMC 없거든요. 그럼 이제 올려놓고 균형 금리도 바꿔놓고 시장을 좀 지켜볼 것 같고요. 네. 근데 물가가 예를 들어 이제 그 다음 달에 10월, 11월 나오면서 보다 보면은 막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그 다음에 50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에 4나 4.25를 가려고는 할 것 같은데 거기서 내년에 갑자기 또 금리를 더 올리거나 저는 오히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오히려 금리를 확 올려놓고 지켜보는 방향으로 갈 거는 같아요. 근데 3.5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4자 한번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간과하는 게 리만 직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5.25인가? 뭐 5.25. 엄청 5.25 높았어요. 되게 네.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금리가 낮은 거고 자꾸 보면은 그 라가르드 총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화 정책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금리 올리면서도. 왜냐하면 아주 긴 시간으로 보면 금리가 아주 낮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금리가 다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전 여전히 채권하고를 자꾸 생각하는 게 채권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여기서 유가증권에서 투자를 할 거냐. 네.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해요. 지금 남은 한 3개월 올해는. 예. 알겠습니다. 아유, 또 오늘 특급 게스트 두 분을 모셔놓고 이제 불이 붙으려고 하니까 끝나야 되네요. 그래요? 네, 이제 토론이 정말 계속 재밌어지는 해요. 거니까. 할까? 아유, 가야죠. 이제 저기 저 내일 출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추석 특집 귀경길 라이브로 해서 1부 약간 신중론, 2부 긍정론까지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뭐 사실 뭐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우리의 토론과 우리의 방송은 계속 되니까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귀엽게 싫은가? 인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인포맥스 라이브 매일 7시부터 시작됩니다. 자, 저희는 같이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